북한이 러시아와 손잡은 이유. 푸틴과 김정은 위험한 동맹의 시작. 푸틴과 김정은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지도자. 한 사람은 냉전의 유산을 이어받은 KGB 출신 강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3대 세습 독재 체제의 젊은 독재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이 둘의 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이 장갑 열차를 타고 직접 러시아를 찾아와 푸틴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푸틴에게는 탄약이, 김정은에게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시작은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험한 동맹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왜 손을 잡았는가? 무엇을 주고받는가? 세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이 동맹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부 절박함이 만든 만남. 푸틴의 탄약 위기. 2022년 2월 24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72시간 안에 키이우를 점령한다고 자신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전쟁은 장기전으로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탄약 부족입니다. 현대전은 탄약 소비전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루에 2만 발에서 6만 발의 포탄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 달이면 60만 발에서 180만 발, 1년이면 700만 발에서 2천만 발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군수공장들은 24시간 풀가동했지만 소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방의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 군수물자 수입 차단, 금융 시스템 배제, 기술 이전 중단. 러시아는 새로운 군수품을 만들기도, 기존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푸틴은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눈을 돌린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왜 북한인가? 첫째, 호환성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소련식 무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2 포탄, 122 로켓, BM-21 다연장 로켓. 이들은 러시아가 사용하는 포와 완벽히 호환됩니다. 둘째, 재고입니다. 냉전 시대부터 쌓아온 북한의 재고는 엄청납니다. 미국 국방부 추정으로 수백만 발에서 10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가격입니다. 북한은 돈보다는 기술을 원했습니다. 푸틴에게 이것은 매우 매력적인 거래였습니다. 김정은의 절박한 상황. 반대로 김정은은 왜 이 거래를 받아들였을까요? 2017년부터 북한은 사상 최악의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석탄 수출 금지, 석유 수입 제한, 노동자 송출 금지, 해외 금융 거래 차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까지 봉쇄되면서 북한 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식량난이 심화되고 외화 부족으로 수입품을 들여올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통적 우방인 중국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북한의 핵 개발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유엔 제재에도 동참했습니다. 김정은에게 필요했던 것은 외화, 식량,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첨단 군사기술이었습니다. 푸틴은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채워줄, 서로에게 딱 맞는 거래 상대. 절박함이 만든 만남이었습니다. 이부 거래의 실체 마이너스 무엇을 주고받는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들. 1. 포탄과 로켓. 미국 국가안보회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100만 발 이상의 포탄과 로켓을 러시아에 제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52 포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경, 122 로켓 BM-21, 다연장 로켓용,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KN-24 등입니다. 이 무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회수한 미사일 잔해에서 북한산 부품이 확인됐습니다. 군수물자. 포탄만이 아닙니다. 군복과 군화, 야전장비, 의료물자, 식량 등 북한의 경공업 제품들이 러시아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3. 인력. 일각에서는 북한이 건설 노동자나 기술 인력을 러시아에 파견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인력 부족을 메우는 동시에 북한은 외화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것. 1.
우주 및 미사일 기술. 2023년 11월 21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1호가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전까지 북한은 2번 실패했는데 갑자기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지목합니다. 로켓 엔진 기술, 다단 분리 기술, 궤도 진입 계산, 자세 제어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대륙 간탄 도미사일 ICBM 기술과 직결됩니다. 잠수함 및 핵 관련 기술.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핵 잠수함 기술입니다. 김정은은 2023년 전술핵 잠수함 영웅함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진짜 핵 추진 잠수함은 아니지만 북한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핵 잠수함 기술을 넘긴다면 북한의 핵 타격 능력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탐지도 어렵고 막기도 어려운 바다 밑에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3. 군사통신 및 정찰 장비. 러시아는 북한에게 암호 통신 장비, 전자전 장비, 정찰 드론 기술, 레이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군의 전반적인 작전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4. 경제 지원. 석유 및 정제 유유엔 제재로 제한된 연료를 우회 공급, 식량 러시아산 밀과 옥수수, 외화무기 거래 대금. 이것은 북한 경제의 숨통을 트는 생명줄입니다. 5. 외교적 보호.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논의될 때마다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김정은에게 이것은 체제 생존의 방패입니다. 정리하면 북한은 러시아의 포탄, 로켓, 물자, 인력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기술, 에너지, 식량, 외교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겉으로는 우주과학협력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명백한 군사거래입니다. 3부 김정은의 계산 마이너스 체제 생존의 통로. 김정은에게 이번 거래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그에게 푸틴은 체제 생존의 통로입니다. 김정은의 계산을 들여다봅시다. 계산 1. 제재망 우회.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18년간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로 석탄 철철 광석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석유 수입은 연 200만 배럴로 제한되고 정제유 수입은 연 50만 배럴로 제한됐습니다. 이것은 북한 경제의 질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거래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추가 제재를 막을 수 있고 기존 제재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선박들이 북한과 해상에서 물자를 이전하는 환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 2. 기술 도약의 기회.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위성 발사는 계속 실패했고 ICBM 재진입 기술은 불확실했으며 핵탄두 소형화는 검증되지 않았고 핵 잠수함은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자력으로 해결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기술을 받으면 수십 년의 과정을 몇 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위성 발사 성공은 그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24-2025년에 더 진보된 ICBM을 시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발전입니다. 계산 3. 협상력 강화. 김정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2018-2019년 그는 트럼프와 3번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판문점, 하노이.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북한을 사실상 무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넘어 전략적 무관심으로 보였습니다. 김정은에게 이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제재 완화도 없고 경제 지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손잡으면,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러시아와 더 가까워진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지렛대가 됩니다. 계산 4. 중국 견제. 흥미롭게도 김정은은 러시아 카드로 중국도 견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중국에 너무 의존했습니다. 무역의 90% 이상이 중국과의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의존도가 높으면 협상력은 낮아집니다. 중국이 압박하면 북한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라는 대안이 생기면 북한은 중국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지원하지 않으면 러시아 쪽으로 간다고. 이것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만듭니다. 계산 5 내부 통치 정당성.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위대한 우리 공화국이 세계와 당당히 거래하고 강성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푸틴과의 만남, 위성 발사 성공, 최신 무기 개발. 이 모든 것은 내부 선전에 활용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관계를 혈맹으로 포장하고 김정은을 국제무대의 당당한 지도자로 그립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는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체제에 대한 생존 보험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보험의 보증인입니다. 사부 푸틴의 계산 마이너스 전선 밖의 전선. 푸틴 역시 김정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산은 단순히 포탄을 얻는 것 이상입니다. 계산 1 전선의 확장. 푸틴의 가장 큰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버티려면 서방의 지원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항공모함을 동해로 보낼 것인가, 지중해에 둘 것인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한국에 증강할 것인가, 폴란드에 배치할 것인가? 군사 예산을 태평양 방어에 쓸 것인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쓸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전선 밖의 전선입니다. 푸틴은 직접 싸우지 않고도 미국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산 2 반서방 동맹 구축. 푸틴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꿈꿉니다. 서방 중심의 질서를 깨고 다극 체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축에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북한과의 관계 강화로 반서방 진영의 결속을 과시하고 제재가 무력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대안적 국제 질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비동맹 국가들에게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계산 3 중국에 대한 미묘한 견제. 러시아와 중국은 동맹이지만 완전히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건 아닙니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푸틴은 그것을 100%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 카드는 푸틴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북한은 너희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여전히 플레이어임을 보여줍니다. 시진핑이 이것을 달가워할 리 없지만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푸틴은 이 미묘한 균형을 이용합니다. 계산 4단기 전쟁 수요 해결. 가장 직접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당장 탄약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군수 공장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만들어진 재고를 즉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저렴하고 호환 가능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이런 즉시 사용 가능한 무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계산 5 제재 무력화 실험. 푸틴은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서방의 제재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심한 제재를 받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이것은 서방의 제재 체제의 균열을 만듭니다. 다른 나라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제재를 받아도 살아남을 방법이 있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서방의 외교 도구를 약화시킵니다. 푸틴에게 북한은 단순한 무기 공급처가 아닙니다. 전략적 자산입니다. 포탄을 얻으면서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국제 질서에 도전합니다. 한 수로 여러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것이 푸틴의 계산입니다. 오부 세계의 반응 마이너스 균열의 심화. 미국의 대응. 미국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2023년 9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존 커비는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는 명백한 유엔 제재 위반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추가 제재를 예고했고 동맹국들과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북한은 이미 최대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재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 추가 제재 결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 체제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묘한 입장.
중국은 가장 복잡한 입장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약해집니다. 북한이 중국 말을 듣지 않고 러시아 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면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데 이것도 중국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북러 관계를 반대하지 않지만 내심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방관 속의 견제라는 미묘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위기감.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기술을 받으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과 핵무기가 더욱 정교해집니다. 한국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습니다. 양국 모두 군사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일 3국 협력입니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은 안보 협력을 제도화했습니다. 정보 공유, 연합훈련, 미사일, 경보 시스템 통합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우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유럽인들이 죽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한 포탄이 키이우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고 한국과의 협력도 늘리고 있습니다. NATO 사무총장은 북러 무기 거래는 유럽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질서의 균열. 더 큰 문제는 국제 질서 자체의 균열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30년간 유지되던 서방 중심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다시 블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 유럽, 한국, 일본, 호주 등 서방 진영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반서방 진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러 동맹은 이런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 아시아,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육부 이 동맹의 한계와 위험성. 신뢰 없는 동맹. 푸틴과 김정은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편의적입니다. 서로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손잡은 것입니다. 푸틴은 김정은을 예측 불가능한 독재자로 봅니다. 언제 어떤 도발을 할지 모릅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북한의 핵모험주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푸틴을 자신의 체제를 진정으로 지지하는 동반자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봅니다. 러시아가 약해지면 언제든 중국 쪽으로 다시 기울 수 있습니다.